은행주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규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지점 하나 내는데도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배당이나 또 수수료까지 많은 부분들을 정부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은행에 대해서 중간 배당을 허용하는 등 배당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두 개의 호재가 겹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은행주가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흐름이 어떻습니까? 뭐 작년에도 못 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로 해서 30% 상승했거든요. 올해 들면서만요. 네, 30%.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피에 딱 2배 정도 올라간 거네요. 맞습니다. 상승을 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한 17조 팔았거든요. 근데 은행주는 2조 원을 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2월달에 시장이 좀 등락폭이 커질 때 그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국 은행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흐름상에서 보면 금리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에 대한 그 그러니까 수요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오르고 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배당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할 거라고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는 배당률도 좀 더 높일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은행의 배당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작년에 은행이 최대 실적을 이제 실현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이제 확산되면서 정부가 자본 비율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배당을 20% 이내로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그 금융위에서 배당 20% 자제 권고가 이제 해제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올해 경기가 뭐 기저효과는 있겠지만 한 4% 정도 경제 성장이 이제 회복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최악의 이제 경제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때의 은행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보다는 이제 높다는 거죠.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배당에 대한 그 20% 자제 권고를 해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평균 배당 성향이 한 25%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20%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2019년 배당 성향 25%를 상회하는 그런 배당 그 성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중간 배당을 이제 하나금융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개념이 하나금융이 이제 지속되지만 아마도 우리금융도 중간 배당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 KB랑 신한은 반기 배당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반기 배당. 이거는 뭐냐면 2분기 이외에도 3분기에도 또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반기 배당 이외에 중간 배당 이외에 반기 배당도 계속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중간 배당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금융이 보통 한 20%, 25% 전체 배당에서 이제 중간 배당을 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한 1.5% 정도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중간 배당, 중간 배당만,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배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6%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의 배당률이 훨씬 더 높네요. 그렇죠. 2배가 훨씬 높네요. 2배가 훨씬 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지금 평균 예금 1년 기준으로 예금하고 적금이 한 1% 내외거든요. 수익률이요. 근데 은행이 평균 올해 6% 정도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나서도 5% 좀 상회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그냥 꾸준히 은행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행주 항상 얘기할 때에 PBR 그러니까 그 주가 순 자산 비율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판단하고 하는데 지금 수준하고 과거의 결정적인 수준들 있지 않았습니까? 뭐 금융위기가 났을 때 어느 정도였고 작년도 가장 낮을 때 어느 정도였고 그거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먼 얘기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은행주 PBR이 평균 1.8배였습니다. 1.8배요? 지방은행 2배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특징들을 보면 그 2004년부터 그 6년까지 3년간 연평균 그 원화대출 성장률이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성장주로 인식을 좀 한 거죠. 그 이후로 그럼 2006년 이후로 2008년에 리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훼손이 됐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대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익은 2013년까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PBR도 0.6배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2014년부터 그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성장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성장을 회복하고 아무래도 주담보대출은 연체가 좀 낮으니까 대손 쪽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2014년 실적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한 7년간 이익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증가하는데 시총은 못 따라간 거죠. 그렇죠. 자본 증가만큼 시총이 못 따라가니까 지금 PBR은 평균적으로 0.4배고요. 0.4배. 그리고 지방은행이 0.3배입니다. 0.3배. 우리가 왜 주식시장 전체 얘기할 때에 뭐 주가 2천 몇백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2천 몇백이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0.4배, 0.3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맞습니다. 은행이 왜 이렇게 PBR이 낮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느는데 그 느는 만큼 실적 느는 만큼 시총이 안 따라오니까 결국 PBR은 계속 하락하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첫 번째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이 가치주가 좀 많이 소외되는 부분들, 성장주의 프리미엄 대비 가치주의 디스카운트, 은행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뭐 작년에 또 보여줬지만 정부 규제. 그런 부분들이 또 디스카운트를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그런 과정이 또 수급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국외 유출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정부 규제가 좀 맞물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은 결국은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되는 자본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배당은 좀 제한되는 부분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거고 또 외국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요. 소각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올해 좀 내년부터 있지 않을까? 은행의 CEO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낮은 PBR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까?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 성향도 높이고 또 자사주 매입 또 소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낮은 PBR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0.3배에서 0.4배는 정말로 낮다라는 생각이 좀 심하죠. 사실은 ROE도 그래도 한 8% 9% 나오는데. 그렇죠. 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상장을 뭐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공모가가 33,000원에서 39,000원 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5에서 18조 정도 되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우선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한 2.8조니까 그냥 3조로 계산해서 보면 PBR이 5배에서 6배 정도로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저쪽은 지금 0.3배니까 거의 5배. 10배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아마도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투자가들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으로 많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이 이 카카오라는 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들을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비이자, 수수료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근데 그 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과 첫 번째 카카오뱅크의 NIM 그 마진은 은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는 대부분 신용대출인데, 은행은 담보대출이 거의 70%인데, 그런데 님이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신용대출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고신용자라는 거죠. 1, 2등급의 신용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지가 중금 대출 활성화인데, 이 부분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압력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금 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진은 올라가겠지만, 과연 카카오뱅크가 신용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그래서 대손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특히 신용대출은 100% 손실입니다.
은행은 다 담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쪽 결국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카카오뱅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새로운 수익원 창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그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 그 과거에 제가 한번 쓴 경향이 있는데 교차 판매가 과연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유의미한가? 즉 내가 KB은행 고객인데 과연 KB투자증권, KB손보에서 거래를 하느냐? 요거는 좀 넌센스였거든요. 그 당시 아닐 것 같다라는 그 어떤 그게 많았어요. 저도 은행계 그 증권회사에 있어봤는데요. 그거 안 되던데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사실은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수익을 짜낼 수 있느냐. 뭔가를 이제 그 창출을 해서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항상 주식은 그렇잖아요. 분석이 안 될 때는 거품이 끼든 뭐 이렇게 하든 하는데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기대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앞으로의 어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제 한번 거품이 일어났다가 빠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은행주한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배 넘게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뭐 일부에서는 뭐 수급적으로 은행주를 갖고 있는 그 은행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로 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은행은 가치주로서의 어떤 투자가 성격이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입니다. 완전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주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33,000원이면 시가총액이 15조 정도인데 그게 만약에 많이들 하는 것처럼 상장할 때에 더블이 된다라고 하면 30조인데 그러면 지금 KB 금융지주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15조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금융이 지금 한 1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한 3조 봅니다.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뱅이 작년에 본 게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거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금리 인상할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은행의 의지로서 보면 올해 연말까지 금리는 틀림없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올해 특징이 이자이익이 1분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자이익이 좀 전분기 대비해서 줄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일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분기 때 은행들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왜 그러냐? NIM이 상승 반전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은행들이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누적 효과가 이제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렇게 높게 나타나니까 2, 3분기 때 그럼 이자이익이 줄 거냐? 아니거든요. 추세적으로 늡니다. NIM이 그 1분기 때 보통 3, 4% 전분기 대비해서 님이 3, 4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2분기 때도 한 2bp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 요인이 사실은 뭐 시장 금리가 상승한 게 아니라 조달 금리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서 5월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금 적금 금리가 만기가 돌아오면서 계속 낮은 수준에서 리플레이싱돼서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NIM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끝나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지금 이제 뭐 한흥 총재께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할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아마도 NIM이 또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상승한다. 계속 말씀을 하실 때 NIM, 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순이자 마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2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 2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은행들이 좀 보수적으로 충당금 많이 쌓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줄니까 대손 충당금 전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비자 쪽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뭐 자회사들 다 좋긴 하긴 한데
증권 쪽에 좀 이익이 조금 감소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고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2분기 때 3월 달에 시장이 확 폭락했다가 예, 2분기 진짜 때 그렇네요. 하면서 예, 예. 유가증권 관련된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는 좀 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로 보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한 33%, 4.5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면 1분기가 최대였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예.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주는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로 실적이 좋은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 조금 줄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두 번째 예. 수준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은행주 탑픽은 뭐를 지금 꼽고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 금융을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금융. 올해 어쨌든 좋아지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은행의 이자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금융이 약점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은행들이 안 좋은 걸 자회사들이 이익을 마사지 좀 잘 해주면서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예. 올해는 은행이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은행 비중이 크니까 우리 금융이 아무래도 올해 이제 실적 증가가 이제 클 것 같고요. 한 60%, 한 2.1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금융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측면, 지금 시총도 지금 뭐 7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금융하고 13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이 좀 저평가 쪽으로 해서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지방은행에서 특히 이제 BNK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예. BNK가 한 3년 동안 보면 5천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익이. 올해는 지금 제가 볼 때 6천억 후반, 예. 좀 많이 나오면 7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는 부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PBR은 0.3배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BNK 금융지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하고 BNK 금융지주 추천해 주셨고요. 전 마지막으로 네. 하반기의 은행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포인트는 그 하반기 아마 시장 금리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은행에서는 이제 수혜주로 받아들일 것 같고 수혜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시장이 어쨌든 그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최고점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 우리 은행들은 은행은 그런 게 없고, 없고. 또 배당 올해 많이 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바이앤홀드 전략이 올해는 하반기 때는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글쎄 은행을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서 이런 면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은행이 참 좋게 예.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거기까지는 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